안녕하십니까.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너무 편파적이다입니다. 통화정책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중앙은행 직원을 비롯하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중립적이란 말은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이익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특정 집단이 계속 이익을 보고 다른 집단은 계속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통화정책은 전혀 중립적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편파적입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 대출 많이 받아 기업하는 사람은 계속 큰 이익을 보고 있지만 예금자나 은행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통화정책의 편파성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가 노골적으로 빚내서 집사라 하며 정책금리를 계속 낮추라 종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멀리는 1960년대 이후 개발시대처럼 투자와 수출 증대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정책금융을 풀던 때도 통화정책이 편파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한국은 개발시대 이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돈을 풀고 물가와 집값, 환율을 올려 경기를 부양해 온 것이지요. 물가, 부동산 가격, 환율이 오르면 특정 집단은 이익을 보고 다른 집단은 손실을 보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이나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대출을 많이 쓴 기업과 사람은 이익을 봅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업자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수입품을 사용하는 다수 소비자에게는 손실입니다. 집값 상승은 당연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큰 이익이지만 무주택자나 열악한 지역의 1주택자에게는 고통스러운 피해를 줍니다. 이를 장기 통계로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 이후 2019년까지 50년간 소비자 물가는 한국이 약 21배 올랐는데 독일과 일본은 3배 정도, 미국은 6배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의 대미 환율은 1969년 300원 정도에서 최근 1200원 정도로 4배 상승하여 우리 돈의 대외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본과 독일의 대미 환율은 대략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돈의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의 집값은 신뢰할 만한 장기 통계가 없지만 소비자 물가보다 엄청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일본의 집값은 1990년까지는 급등했지만 거품이 많이 제거되었고 독일의 집값은 단기적인 등락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독일, 미국, 일본에 비해 오랫동안 편파적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통화정책의 편파성은 1998년 이후 더 심각해졌습니다. 1997년까지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에 의거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은 저금리의 금융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생산과 수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은행 대출의 혜택을 주로 보았죠. 이때는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직접 집값을 올리는 통화정책의 편파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책 담당자는 저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 부동산 때문이 아니고 투자와 소비,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는 의도나 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통화정책 담당자의 의도는 투자와 소비, 수출 증진일지 몰라도 결과는 집값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수출과 성장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혹시 과거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이 어떻게 되었을까와 같이 검증이 불가능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의 경제에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수출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무주택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면 최소한 1997년 이전처럼 주택 관련 대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
편파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건설 투자가 늘어 성장률이 조금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저금리 정책이라는 통화정책의 편파성 때문에 집값 집세가 폭등하고 소득 불평등화, 불공정 심화, 경제정의 훼손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 경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수 위축과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 감소를 통해 성장률을 기조적으로 낮추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양극화 심화, 자산 버블 확대 등과 같은 저금리 정책의 폐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논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다 한국은 성장률과 물가, 유동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을 때에도 과도한 저금리 정책을 써왔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 낮은 금리 수준에 맞추어 성장과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금리 정책은 집값 집세를 올릴 뿐 아니라 성장과 물가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통화정책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 돈의 양을 잘 관리해 돈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와 환율이 오르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가는 돈의 국내 가치이고 환율은 돈의 대외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소비자 물가뿐 아니라 집값 등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저금리 정책으로 돈의 양이 많아져도 일반 소비자 물가는 수입품으로 인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부동산의 가격은 더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반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데 집값 집세만 오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저금리 정책이나 세제상의 특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집값 집세가 계속 오를 수만은 없고 언젠가는 거품이 터질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또 다른 집단이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통화정책은 경제 주체들이 이익에 중립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집단이 통화정책 때문에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중립적이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들을 위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해야 다수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국민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알고 살자 경제 시즌2는 끝내고 다음부터는 좀 더 흥미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